오늘날 왜 남태평양이 다시 중요해졌을까?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 간의 전쟁. 남태평양의 섬들은 바닷속에서 솟아오른 화산섬으로 대부분이 이루어졌다. 태평양의 열대섬인 하와이는 제외된다. 바닷물이 있었던 영호나 화산암에서 비롯된 리튬은 별칭 하얀 석유이다. 화산 지역의 퇴적물에서 비롯된 니켈은 하얀 은과 같다. 오늘날 남태평양은 과거 향신료, 소금과는 또 다른 제품으로 기업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양극재 원료인 니켈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니켈 생산 국가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캐나다, 호주 등이 있다. 그러나 프랑스령 태평양 섬나라 뉴칼레도니아에는 정제가 필요 없는 고순도 니켈이며 세계 니켈 매장량의 4분의 1이 매장되어 있어서 이 섬나라가 양국 기업 간의 경쟁의 핵심 격전지가 되고 있다. 미국 테슬라는 뉴칼레도니아의 고로 광산과 42,000T의 고순도 니켈을 수입하는 단연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세계 84%를 정제련한 중국산 니켈 수입을 줄이게 되어 기업 가격의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또한 테슬라는 니켈 재활용 기술 개발을 통해 니켈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은 뉴칼레도니아의 분리 독립 문제에 개입하여 미국과 대립하고 있다. 중국은 뉴칼레도니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할 경우 니켈 광산을 중국 기업에 매각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국은 이 섬나라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자원 전쟁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미국은 니켈 수입 의존도가 80%, 중국은 16%이다. 니켈 매장량은 미국 거의 0%, 중국은 25%이다. 따라서 미국과 프랑스는 남태평양에서 인도네시아보다 더 재련 없이 바로 배터리에 사용 가능한 고순도 니켈을 보유한 호주, 뉴칼레도니의 니켈 광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뉴칼레도니의 니켈 광산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자원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 프랑스 서인도 회사, 인도 회사, 남태평양의 식민지배. 1672년 프랑스 리세르는 남아메리카에 있는 프랑스 식민지 카이엔으로 항해 여행을 떠났다. 루이 14세 왕실 후원을 받아 파리의 왕립과학 아카데미를 통해 떠난 탐험이었다. 이 탐험대는 프랑스의 서인도 회사에서 지원을 받기도 했는데 이 서인도 회사는 리세르가 대서양을 횡단할 선박을 제공했다. 이 때문에 프랑스 서인도 회사는 캐나다, 아카디아, 서아프리카 등의 무역 독점권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이는 각국 회사들 간의 충돌은 매번 발생케 했다. 이후 서인도 제도의 설탕 독점을 꾀하거나 서아프리카와의 노예 무역에도 영국과의 경쟁에서 성공하지 못하였다. 결국 프랑스도 1719년 인도차이나, 세네갈, 서인도의 세계 회사를 병합하여 회사의 명칭도 인도회사로 개칭 무대를 동양으로 옮겼다. 반면에 영국 회사는 1623년 인도네시아 주요 상업거점인 말루크 몰루카 제도에서 네덜란드와 충돌하여 참수사건으로 물러나면서 영국은 인도 면화 사업에 집중하게 되고 네덜란드는 몰루카를 중심으로 향신료 사업으로 나뉘게 된다. 그러나 18세기의 향신료 가격의 폭락으로 프랑스 회사는 1769년, 네덜란드는 1799년 경쟁에서 밀려난다. 이는 향신료 무역을 네덜란드가 독점하던 상황을 타개하고자 1735년에 프랑스 동인도 회사는 모리셔스 섬에서 우추, 계피, 육두고를, 영국도 인도에서 계피를 재배했기에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그 후발주자였던 프랑스도 영국과 패권을 다투었다. 프랑스 동인도 회사는 인도에서 설탕, 면화, 차 등을 수입하여 프랑스로 수출했다. 또한 회사는 인도에서 프랑스령 식민지를 건설하고 프랑스 군대를 파견하여 인도와 인도네시아 무역에서의 영향력을 18세기까지 확대했으나 19세기 들어 영국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1799년 앞서서 프랑스 회사는 1769년 파산했다. 그러나 그 이후 프랑스 군대가 1853년 뉴칼레도니아를 영국으로부터 강제 점령하면서 남태평양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갔다. 그 결과 기업은 파산했지만 프랑스는 하트섬이 있는 뉴칼레도니아 섬멜라네시아에서 고갱이 머물렀던 타히티 섬 폴리네시아까지 남태평양의 영역을 차지하게 된다. 이곳에서 프랑스는 30년간의 핵실험을 자행한다. 반면에 인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면서 영국도 더 식민지배 강화를 위해 1874년에 해산시키게 한다. 유럽 기업 간의 무력 경쟁으로 무역 교두보를 마련하고 주주의 이익을 위해 교역을 확장했으나 결국은 더 큰 이득을 얻고자 유럽 국가마다 제국 정부에 의해 회사에 생산되고 거점 국가를 식민지화 시켰다. 그 정점은 세계 1차 대전으로 이어졌다. 1차 세계대전 1914년에서 1918년은 이전의 전쟁과는 달리 소요되는 연료가 석탄에서 석유로 전환되는 시기이며 기계화된 산업전쟁이었다. 전차, 비행기, 자동차 등 새로운 무기들은 모두 석유로 작동했다. 따라서 석유 전쟁으로 필수적인 자원이 되었다. 영국은 해군 강국이었지만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했다. 당시 석유의 대부분은 중동이며 중동은 독일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이었다. 해군 장관을 역임한 처칠은 또 100% 영국 자본인 앵글로스페르시아 석유 BP에 정부 투자를 요구해 전쟁 직전인
1914년에 이 석유회사를 국영기업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공급으로 방어 승리를 할 수 있었다. 2차 대전도 기업 전쟁이었다. 세븐 시스터스라 불리던 석유 메이저 기업들은 모두 연합국 편이었기 때문에 독일은 석유를 수입하기 어려웠다. 또한 로열 더치셀은 멕시코만과 인도네시아에서 석유를 생산했다. 일본도 2차 대전 당시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의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 네덜란드와 전쟁을 벌였다. 그러나 확보한 인도네시아는 파괴된 유전지였고 미국의 개입으로 일본은 패전하게 된다. 연합국 석유의 80% 최대 공급선이 미국이며 미국 엑슨기업에 의해 4분의 1이 공급되었다. 현 시대에도 전자장비가 탑재된 무인 드론, 인공지능 기반의 기계장비에 사용되는 반도체와 배터리가 석유만큼이나 중요시되는 이유이다. 예를 들어 무인 드론은 군사, 농업, 인프라 유지 보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인공지능 기계장비는 자동화와 생산성 증대로 나타난다. 세계적으로 이러한 기술과 부품들의 개발과 히토류 자원 보유는 국가의 경제력과 군사력에도 영향을 준다. 기술과 부품 확보 지역은 한국, 대만, 일본이다. 반면에 히토류 및 자원 생산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면 리튬, 코발트, 인듐, 갈륨 등이 생산되는 히토류 자원 보유 지역은 남태평양,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이기 때문이다. 이를 둘러싸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현 시대에도 미국 대 중국, 러시아와 긴밀한 기업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캠브리지대 제임스 포스켓 교수는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와 중동의 문명이 중세 이후로 쇠퇴했고 그런 이유로 근대화가 필요했다는 잘못된 시각의 책들을 퍼뜨렸다. 이런 잘못된 자만은 결국 세계대전까지 가게 한 요인이 된다. 영국과 프랑스, 자칭 서양의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은 제국의 확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19세기에 고안되었다는 사실을 종종 잊는다. 실제 중동의 황금기에 대해 이슬람 도시들이 과학의 중심지로 활약했던 중세였고 대항해에 꼭 필요한 나침반, 화포, 종이 등으로 아시아의 중국이나 고려도 현대 과학의 발전에 기여했다. 그러나 18세기에서 20세기 사이에도 자연사나 양자역학 부문에서 기여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중동과 중국, 아시아가 그 이후로 기여한 과학 분야는 거의 미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950년대에도 자연과학은 서양이 창조했으며 동양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예일 대학 학생들은 그릇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 오세아니아 이주,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14, 15세기에 동남아시아를 이슬람화되면서 차츰 호주로 확대하기 시작했다. 19세기 당시 인도 및 중동 등지에서 현지인 기수들과 낙타가 함께 영입해 호주 내륙 탐사와 수송 등에 활용하다 내륙 지역에서 금광 개발과 철도 건설 등의 프로젝트에 낙타가 이용되었다. 호주의 내륙 지역은 건조하고 황량한 지형으로 인해 이동이 어렵고 물자를 운반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후 20세기 초반 이민규제와 수송수단의 자동화로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들판에 방출한 낙타들이 야생화되었다. 지금은 이 불필요한 야생 낙타를 내보내고 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진주 껍질 산업은 동남아시아에서 소위모 슬림 말레이는 호주 북서부 해안의 부름에서 계약 노동자로 일하게 했다. 한편 호주 중부에 금지된 사막은 별도의 무슬림 유입을 야기했다. 호주 중부의 중심부에 1860년과 1930년 사이 최대 4,000명의 낙타가 호주에 와서 낙타를 데려왔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왔지만 그들은 또한 인도와 오늘날의 파키스탄에서 왔다. 인도 패권에 밀려난 이들이 오세아니아로 이주한 것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대륙의 절반 이상이 사막인 건조한 나라이다. 그런데 이 사막이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원료인 코발트 7%, 니켈 13%의 세계 생산지가 되고 있다. 인구는 6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중 대부분은 동부 해안의 도시에 살고 있다. 서부 해안과 북부 지역은 인구가 매우 적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강이 많지 않고 그 강의 유량도 많지 않다. 그래서 농업과 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는 기난긴 원주민의 고향이다. 원주민은 오스트레일리아에 6만 년 이상 살고 있는 원주민이다. 그들은 오스트레일리아의 토착민이며 오스트레일리아의 문화와 역사를 형성했다. 처음에 영국이 이곳을 식민지화하려고 자국 죄수들을 유배 보내고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형성된 나라이기도 하다. 영국은 1788년 1월 18일 11척의 함대배는 시드니 항구보타니 베이에 도착했다. 그 함대는 1400명 이상을 태운 배로 700명의 대다수는 남성 죄수를 포함하여 약 200명의 여성과 어린이도 있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유럽 침략자들에게 대학살을 당했지만 뉴질랜드 마오리족은 호주 원주민을 보면서 그들과 전쟁으로 대립하기보다는 와이탄기 조약을 통해 영국과 공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 조약으로 뉴질랜드 마오리족은 관습과 목숨을 보장받는 대신 영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다. 뉴질랜드의 마오리 종마오리 땅의 사람이란 뜻으로 폴리네시아 신화에 나오는 고향 하와이 키오에이아이키에서 타조를 잡아먹으며 살았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과 유럽 침략자들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뉴질랜드는 와이탄기 조약을 통해 공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원주민들에게 관습과 목숨을 보장해 주었고
영국 침략자들에게는 뉴질랜드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1870년대 초반 오스트레일리아는 골드러시로 인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오스트레일리아는 점차 민족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훨씬 풍부한 다양성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이러한 다양성을 환영하지 않았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백호주의 정책을 시행하여 유럽 이민자를 제외한 모든 이민자를 배제했고 비백인과 상업을 제한했다. 이 정책은 1901년부터 1978년까지 지속되었다. 백호주의 정책은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오스트레일리아 경제는 위축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에 뉴질랜드는 1893년에 세계 최초로 여성과 모든 시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시켰다. 호주는 1967년까지 원주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1978년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백호주의 정책을 폐지했다. 이로 인해 오스트레일리아는 다시금 활기를 되찾았다. 결국 2008년 케빈 러드 총리는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기난긴 원주민에 대해 저지른 대규모 파괴 탄압 방치에 대해 사과했다. 이 사과는 기난긴 원주민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공존이란 서로 다른 존재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다.